네, 5구 장미 대선의 사전 투표가 오늘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오늘 아침 이미 작년 총선 투표율을 훌쩍 넘겨서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두 분의 정치평론가 모시고 대선 전국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전국이 지금 13.1%로 나왔습니다. 500만 명이 넘게 이미 참여를 하신 건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전남이 18.8%로 가장 높게 나왔고 대구가 10.9%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 격차가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일단 전반적인 걸 분석해 보면 현재 13.1%까지 오른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제 네. 사전 투표가 도입된 게 이제 2013년인데 네. 그게 지방선거 2014년 지방선거와 작년 총선을 거쳐가지고 대선에서는 이번에 처음이 되는 건데 작년 총선 때의 사전 투표율이 12.2%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벌써 대선은 지금 현재 아침까지 해서 13.1% 어저께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 추세로 간다면 오늘 그 대선의 사전 투표율은 20%를 좀 상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그럼 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지역별로 특히 이제 전남이 제일 높게 현재 18.8%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리고 호남에서 대부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에 이어와 그다음에 광주, 전북 이런 데들이 높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낮게 나오는 데가 아까 했지만은 대구가 현재 10.9%고 부산이 낮게 나오고 경북은 그보다는 좀 괜찮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호남이 높게 나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요구가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이번에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투표에 대한 그 정권 교체 요구가 투표로 나타나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표심이 부동층 이렇게 오늘 찍으려면은 부동층은 좀 고심을 더 해야 되니까 선거나 가서 투표하는데 표심이 결정된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영남이 낮은 이유는 바로 또 그 마찬가지로 반대로 얘기하면 탄핵 이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투표 열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치적 실망감과 이런 회의감 이런 것 속에서 투표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과연 누구를 찍을 거냐에 대해서 그동안 한때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서 고심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도 나름대로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새 후보가 지금 3분대에 있는데 과연 어느 쪽으로 가서 표를 몰아줘야 될지 이런 나름대로의 결심들이 안 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투표율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게 나오면은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사전 투표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정말 사정상 그날 투표를 못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하는 사람의 비율은 사실 상당 부분 낮습니다. 보통 선거는 뭐 5% 내외. 이번엔 좀 투표율이 높아질 걸로 보이니까 그거보다는 좀 높겠지만 그리고 연휴도 있고 나머지는 조직적 또는 자발적 동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원 양상을 보면서 우리 선거운동 조직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지 어느 정도 집중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지역적 편차 이런 것들을 갖다 가늠해 볼 수 있고 약간의 수정, 보완 뭐 이런 것이 가능해지겠죠. 유세 일정을 좀 변경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저 아까 그 대구 지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선거는 보수 표심이 방랑삼천리 아니었습니까? 반기문, 안희정,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도 뭐 이런 그래서 좀 보수 표심에서 의사결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통 정치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경제입니다. 지난번 총선 때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표심 반란이 있었습니다. 김부겸, 홍일학, 유승민 이런 분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거는 경제 문제입니다.
대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다음에 부산도 1인당 GNP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작동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표심을 통해서 우리 상황을 좀 더 낫게 만들어줄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고르는데 조금 더 고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은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꼭 총 투표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 네. 2016년 총선 때는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이었지만 총 투표율은 중간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좀 상관관계가 명확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사전 투표율도 높고 실제 투표율도 높을 걸로 전에 여론조사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전 투표율도 높고 총 투표율도 높을 것 같고요. 다만 사전 투표율이 총 투표율을 견인한다든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얘기하면 이 사전 투표라는 제도가 이제 대선엔 처음이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사전 투표제는 선거의 구조 조정이라는 말을 제가 표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표밭이 기울어진 운동량이 여러 얘기가 많았는데 선거 제도의 개혁이고 선거의 구조 조정인데 이게 이제 대선 승부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 새로운 제도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층에 이거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그동안은 놀러 갈 때는 투표를 하루만 있을 때 못 했는데 투표율이 3일이나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놀러 가면서도 투표를 하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얼리 보팅 미국에서는 이걸 얼리 보팅 제도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는 2000년이거든요. 지금 계속 그게 상승세를 그어와서 지난 대선 때는 40%에 육박되는 이런 투표를 보였는데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 사전 투표제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상당히 이 정치적인 이러한 소외 계층이라든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어떤 그러지만 투표를 못했던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문재인 후보와 또 안철수 후보가 통합정부 그리고 개혁 공동정부 구상을 각각 공개를 했습니다. 명칭은 좀 다르지만 뭐 양측 모두 뭐 합리적인 진보 보수 인사들을 차기 정부에 이제 영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두 후보의 구상을 좀 각각 비교를 좀 해볼까요? 정말 그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 어저께 내놓은 그 구상을 보면 통합정부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은 개별 인물들을 합류시키겠다는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든 어느 당이든 뭐 괜찮은 분이 있으면 그 당적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도 공동정부에 합류시키겠다. 그 내용을 조금 더 한꺼풀 들어가 보면 청와대는 좀 개혁적인 진영으로 그다음에 내각은 이 통합적인 형태로 이런 구상도 담겨져 있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문재인 캠프는 진보 인사로 포화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뭐 여태까지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교수단 뭐 1000명 이런 영입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만일 통합형으로 좀 인원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내부 지지자들의 불만도 굉장히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진보 쪽 분들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한 개혁을 갖다 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조금 마찰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의 그 개혁 공동정부인가요? 그 구상은 보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야의 주요 인물들을 쭉 다 거론했습니다. 유승민, 뭐 심상정 다 거론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 쪽보다는 다소 세력 연합적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의석수가 워낙 작으니까 세력 연합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안철수 후보 쪽은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 쪽 양쪽 그 끝에 있는 쪽하고는 좀 패권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하고는 직접적으로 손을 잡을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 안철수
후보 쪽에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 내 기문 세력하고는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한테는 개혁 공동정부를 할 때 함께 하겠다 이렇게 네. 밝히기도 했고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진보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 중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떻든 선거운동 초반만 해도 양강 구도였다가 그 이후에 TV 토론 과정 그리고 네거티브 공방 과정에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걸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거는 반등의 모멘텀, 이제 바닥까지 가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 반등의 모멘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러한 거의 일환으로서 개혁 공동정부를 이제 구상을 제시했는데 그걸 이제 김종인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시작하고 있는데 요즘 김종인 전 대표의 잘 안 보여요 요즘에. 네. 그래서 물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대신 어저께 나서가지고 이제 뭐라 그랬냐 하면 유승민 후보와 같이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싶다 이러면서 특히 경제를 맡기는 걸 부탁하고 싶다. 경제 분야 전문가니까. 네. 그래서 또 이제 심상정 후보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 하면서 진보의 자부심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두 사람 외에도 뭐 안희정, 남경필, 김부겸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전에 대선 주자로 거론된 사람들을 함께 거론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 탄핵을 반대한 세력과 개파 패권 세력, 소위 말 친박과 친문의 핵심 세력을 제외하고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들로 하나의 공동 정부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세력이 약한 입장인 측면도 있고 뭔가 이 대선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뭔가 연대의 폭을 넓히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득표율을 좀 더 높이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를 해서 문재인 후보도 당선을 더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러한 공약이 실제로 대선에서 만약에 이제 승리한 후보가 과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킬지. 왜냐하면 내부에 원래 캠프에 합류한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 쪽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은 왜 대선에 직접 참여해서 돕지 않았는데 우리 도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런 공약이 그냥 단순한 약속으로 거치지 말고 실제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그래서 진짜 이러한 정부 구청 자체를 통합적으로 해서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예,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친박 징계 철회 그리고 또 바른정당 탈당파까지 끌어안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대선이 좀 코앞에 다가온 만큼 보수 세력을 좀 더 집결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 선거처럼 표심이 막판까지 이렇게 요동치는 선거도 드뭅니다. 예. 지금 계속 요동치고 있고 부동층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로서는 승리 내지는 최대한의 그 보수 결집을 통한 득표를 위해서는 지금 탈당파, 예. 바른정당 탈당파들을 갖다 이제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를 지금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에서는 친박들이 좀 떨떠름해하니까 그걸 어떻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끼워 팔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선에 선거용으로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로서는 대선 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만일 당선이 된다. 근데 당의 오나 그룹이 친박 그룹이 꽉 포진해 있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 친위 부대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당파들을 갖다 다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자기가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낙선이 돼도 당권을 잡을 때 그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룹이 있는 게 암만 해도 편하겠죠. 그래서 양수겸장으로 지금 홍준표 후보는 복당파도 받아들이고 친박도 좀 구슬르고 뭐 그러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친박 쪽은 글쎄 하는 표정 아닙니까? 좀 오늘 내일 이제 그 비대위나 뭐 이런 것 돌아가는 거 사정 보면 자유한국당의 주인이 정말 누군지 이제 이렇게 드러나 보이겠죠. 네. 네. 일단 교수님께서는 오늘 한국당이 비대위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비대위를 열 건지 말 건지 한번 취재를 아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오늘 비대위를 열 가능성은 좀 적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이 지금 뭐 4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런 약속을 양쪽을 다 친박 핵심과
친박 핵심의 징계를 이제 처리하고 그다음에 탈당파들을 다시 복당을 시켜주는 거를 하는 양쪽을 다 끌어안은 분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중간에서 자기가 이 대선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당의 실질적인 중간에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현재 이것도 모든 당의 복잡한 절차가 있고 서로 또 대선 과정에서 잘못 결정을 하면 또 다른 또 계속 논란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취재를 아까 해봤더니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급하게 그런 약속을 하지만 네. 이 결정은 그렇게 서두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정은 대선 직후에 가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더 높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은 대선이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좀 판세가 지금도 좀 확실하진 않은 만큼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구도, 인물, 비전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봅니다. 지금 예. 인물하고 비전에 있어서는 나올 거는 다 나왔죠. 예. 구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구도가 변화될 가능성은. 그러나 만일 단일화가 된다고 한다면 구도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왜 어렵다고 보냐면 첫 번째 후보들 입장이 다들 여태까지 단일화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보여왔었고 예. 선거 전략상 그렇긴 했겠지만 그다음에 이 구도가 변화되는 단일화가 되려면 공동의 정책과 목표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국민의 이해를 얻고 감동을 줘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공동의 정책이나 목표를 만들어내고 감동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없고 이미 사전투표가 이틀째 들어와서 20몇 프로가 지금 투표를 하니까 그 구도를 변화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저는 보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낮다. 네. 예. 어떤 변수가 좀 있을까요? 변수라면은 이제 그게 결국 그거죠. 이제 보수 부동층이 현재 표심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최근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10명 중에 3명, 한 30% 가량이 아직도 표심을 최종으로 결정하지 않았다이기 때문에 그중에 보수 부동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보 세력은 많이 표심을 결정했기 때문에 보수 부동층이 한 20%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저희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리고 뭐 일부는 유승민 후보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많은 고심을 해왔는데 이게 한 후보로 많이 결집하는 전략적 선택이 나타난다면 그 후보가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소위 지금 양강 구도가 무너졌는데 양강 구도와 가까운 그런 구도가 다시 형성될 수 있습니다만은 과연 표가 그렇지 않고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고 분산되는 식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1강 독주를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되게 되는 것이고 2, 3위가 누가 되느냐 그런 싸움이 되는 것이고 네. 표가 결집하느냐 이런 이제 변수가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변수라면 현재 3자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갔고요. 그 지금 몇 명의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이 막판에 비록 사전 투표가 이제 진행돼서 별 의미는 많이 약화됐습니다만은 막판에 나는 이러한 이유로 사퇴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전격적으로 할 경우에 그거는 좀 파장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둑에 끝내기도 중요하듯이 막판에 대형 말실수라든가 이런 거를 누가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